자, 몰롱도 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사실 너네가 1단원 파트에서는 몰롱도가 가장 쉬운 문제 유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몰롱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몰롱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생소해서 그런 것 뿐이고 연습만 좀 충분히 하고 나면 그 1단원 문제에서는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됩니다. 다만 이 몰롱도 문제 유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좀 굉장히 하드한 사칙 연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몰롱도 파트는 문제 푸는 방법만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칙 연산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계산 실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때 굉장히 잘 푸는 애들, 실력이 많이 올랐다 싶은 애들도 시험 잘 보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간 애들도 몰롱도에서 이제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려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몰롱도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두 번째로 얘는 그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화학 전체에서 이제부터는 몰롱도라는 농도밖에 안 써. 퍼센트 농도를 아예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계속 쓰게 될 거니까 특히나 너네 이제 1단원 말고 그 다음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4단원은 그 4단원에 있는 중화 반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몰롱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되게 어려운 파트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해두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보통 이 몰롱도와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계약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중에 하나를 무조건 몰롱도와 관련한 걸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미리 완성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미리 좀 잘 알고 있어야 수행평가를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몰롱도는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중요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얘는 몰롱도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우리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농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퍼센트 농도잖아요. 근데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분율입니다. 그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100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식 자체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 얼만큼 진한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용액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섞여 있을 때, 혼합물일 때. 그래서 이 혼합물이 얼만큼 진한가, 예를 들면 설탕물이면 설탕물에서 물에 설탕이 얼만큼 진하게 녹아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게 농도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그쵸? 용액분의 용질. 좋아. 근데 사실 용액 뭐예요? 잠시만요. 용액분의 용질. 이건 좋은데 사실 이건 퍼센트 농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농도는 다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이건 기본이야. 왜냐면 우리가 얼만큼 진한가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분모에는 전체를 두고 그 중에서 우리가 녹여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설탕물이면 설탕, 소금물이면 소금, 얘가 용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중에 우리가 넣어준 용질,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게 얼만큼 있는가를 표시하면 되는 거라, 이건 퍼센트 농도뿐만 아니라 모든 농도가 다 용액분의 용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몰랄 농도는 좀 다르긴 한데 그건 이제 화투를 선택하거나 화학 전공을 해야 배우시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빼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배우는 모든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보다 더 중요한 건 용액의 질량이라는 점이지. 질량.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질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농도예요.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질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농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가장 좋습니다. 가장 편해.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리량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게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이랑 부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피보다도 질량을 우린 더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농도라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일상적인 값어치는 되게 높아요. 그냥 사용하기에는 제일 좋은 농도가 맞습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화학적인 한계가 굉장히 뚜렷해.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 수용액이 있고 요소 수용액이 있고, 요소 수용액 말고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합시다. 이렇게 두 개 해서 포도당 수용액이 있고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두 개의 수용액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뭐야? 물에 포도당을 녹여놨다, 물에 아세트산을 녹여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별개의 수용액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도 100g을 놓고 얘도 100g을 놨을 때 똑같이 포도당을 60g 녹이고 아세트산을 60g 녹이면,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나오면 안 되죠. 월물 100g에다가 그냥 60g을 녹였다라고 하면은 160분의 60 곱하기 100이어야 되는 거고, 160분의 60 곱하기 100이어야 되는 걸 텐데, 사실 이건 제가 좀 표현하는데 좀 중간에 말이 바뀐 건 또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처음에 이거 수용액 있다고 해놓은 걸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농도가 결국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지, 퍼센트 농도 기준으로는. 근데 화학자들, 그러니까 화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두 개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정말로 같은가요? 아니요. 네, 달라요. 왜? 몇이에요? 얼만큼씩이요? 정확하게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3배. 그치? 실제로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아세트산 수용액 쪽이 포도당 수용액의 3배가 들어있게 됩니다. 왜? 포도당은 60g이 녹아있으면 몇 몰이야? 3분의 1몰이잖아요. 포도당은 180의 분자량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세트산은 1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녹아있는 입자수가 아세트산이 포도당의 3배나 많은데, 우린 그걸 퍼센트 농도 기준으로 그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화학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농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퍼센트 농도라고 했을 때 그게 화학적으로 같은 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냥 과학자들끼리 새로 만들어낸 농도예요, 몰농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몰농도도 마찬가지로 농도기 때문에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 근데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몰을 이용한 농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목적 자체가 만약에 같은 농도라면 진짜 용질이 같은 양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용질의 몰수를 분자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기준이 되는 용액의 값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용액의 몰수로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진한 설탕물이라고 하더라도 걔를 용액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로 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집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물 분자가 그 설탕 분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수천 배까지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용액의 몰수로 넣으면 너무 계산이 완전 너무 이상한 농도가 돼버려서 이걸 몰수 대신에 용액의 부피를 이용해주게 돼요. 이건 되게 단순한데 왜 용액의 부피를 이용해주냐면, 용액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질을 좀 더 넣어주고 좀 빼주고 할 때 용액의 질량이 굉장히 같이 크게 변해. 그치? 만약에 내가 120g의 용액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용질을 10g 더 녹여준 거야. 그럼 용액의 질량도 같이 10g이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용액의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질을 조금 더 넣어주거나 심지어 많이 녹여준다고 해도 녹여준 거에 비해서 용액의 부피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라고 하는 게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쓰기 좋은 농도가 되는 거지.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놓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우리 몰농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몰농도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단위는 몰퍼리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용액의 부피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몰농도의 정의를 아예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게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를 우리 앞에서 계속 하던 것대로 표현을 해보면 단위 부피당, 단위 용액의 부피당 용질의 몰수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 부피라는 게 1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단위가 또 리터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정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몰농도는. 사실 되게 별게 아닌 표현인데 그냥 저걸 이제 새로운 농도로서 사용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우리 프린트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프린트에서 그냥 1 농도 하면 퍼센트 농도는 그냥 위에 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퍼센트 농도가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퍼센트 농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 유형이 좀 존재하냐면요, 어떤 용액에 대한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 우린 그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농도의 전환이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 농도는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식을 적으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런 식이 될 거고,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요거 그냥 용액의 부피 꼭 리터는 같이 적어주도록 합시다. 평소에 그냥 적는 걸 습관을 들여놔야 우리가 리터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테니까, 까먹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가야 되고, 몰농도는 사실은 이쪽을 더 많이 써요. 원래 화학자들은 다 이걸 씁니다. 몰농도의 단위는. 근데 화원, 그러니까 우리 주로 화원 단계쯤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쯤에서는 요 단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대문자 M을 몰농도의 단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몰농도의 단위가 라지 M인 거고요. 대문자 M인 거고, 몰농도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C를 써요. C. 요거는 이제 그냥 기호에 대한 얘기니까 뭐 좀 이거를 다른 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그램을 주로 쓰지만 질량은 기호로 썼을 땐 W를 주로 쓴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 거라서, 그래서 저거는 뭐 한번 그냥 들어만 두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몰농도 기호 C를 사용할 만한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예 없을 수도 있어, 나는 동안은. 일단 그래서 한번 들어만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용액 밀도랑 용질 몰수, 이건 그냥 뭐냐면요, 일단 용액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걸 그대로 쓰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위에 기체 유형 1에서의 기체 밀도를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으로 적으라고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주어를 좀 잘 확인하면서 하라고. 그냥 아무 부피나 눈에 보이는 거, 아무 질량이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혹은 주어진 게 용액의 밀도라면 그건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구별해 가면서 써달라라는 걸 좀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그 밑에 용질 몰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용질 몰수를 구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몰농도 쪽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몰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게 뭐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좀 제발 주어가 뭔지 좀 확인하면서 대입을 할 때도 내가 대입해야 되는 값이 뭐고 구해야 되는 값이 뭔지 구별해가면서 해달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뒤로 넘겨보면 여기에 대한 EX도 이제 쭉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방금 배운 거면 여기 EX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공지도 드렸으니까 공지 지금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험지를 드렸고 우리 시험지는 앞에 유형 1에 대한 것만 풀었으니까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지로 하시든 지난주에 드린 거, 종이로 보시든 상관없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 EX 1번을 좀 쭉 풀어봅시다. 그 유형 2에 대한 EX를 좀 풀어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 문제들은 좀 쉬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1몰 농도 요소수용액 9리터에 들어있는 요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얘는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라는 물질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물질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소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요소가 뭔지 전혀 몰라도 그냥 어차피 1몰 농도 9리터에 들어있는 거니까 뭐 가장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그냥 여기 식에다 대입해버려도 되는 거란 말이야. 몰농도는 지금 1인 거고, 근데 용액의 부피가 9리터라고 하니까 9분의 가 될 거고,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9몰이어야 1이 나오겠지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소 수용액에서 용질이 요소라는 의미가 되는 걸 테니까요. 그쵸? 요소 수용액이라는 건 요소가 용질이고 물이 용매여서 요소 수용액 자체가 용액의 이름인 거니까요. 그래서 요소라고 하는 게 9몰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0.9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 수,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 그냥 대입하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MV라는 식이 보통 제일 흔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0.9 곱하기 2, 즉 1.8몰이 될 겁니다. 포도당 수는. 그 다음에 NA2S 황화 나트륨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2.5몰일 거예요. 몰농도가 0.25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10리터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2.5몰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그 뒤에 거는 조금만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금방 되는 거죠. 자, Na2S 자체가 2.5라 그랬지? 2.5몰 농도, 2.5몰이라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얘는 지금 Na2S 자체가 나트륨 2개와 황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5몰계여야 될 거고, 황은 2.5몰계여야 될 겁니다. 왜? 황은 하나씩, 나트륨은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렇게 접근해 주는 거겠고요. 사실 얘는 이온이든 그냥 원자로 물어보든 별로 헷갈릴 만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이온수라고 하는 건, 지금 얘도 나트륨도 이온의 형태로 있고 황화이온이라고 하는 이 황이온도 그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냥 더해서 7.5몰 이 전체 이온수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물을 넣어 5배 희석시켰을 때 몰농도 부피 용질 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희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희석이 뭐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물킨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배 희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농도가 5분의 1이 되도록, 그러니까 5배 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해. 그냥 1몰 농도가 5배 희석하면 무조건 그냥 5분의 1몰 농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농도를 5분의 1배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농도를 5배 묽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포도당 수용액에서 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의 양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합니다. 그치? 포도당은 처음에 들어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물만 넣어주는 거라서 포도당의 양은 변하지 않고요. 물의 양만 변화시켜줘서 농도를 바꾸는 거거든. 그러려면 농도가 5분의 1이 되려면 부피가 5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결국 중요한 게, 몰농도는 5분의 1몰 농도가 될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부피가 5리터여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도 용질 몰수는 그냥 1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용질은 1몰이었고 희석한 이후에도 용질은 여전히 1몰일 거라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이거예요. 희석을 하던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해줬을 때 용질 몰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항상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용질 몰수가 변하지 않을 때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일이 많을 거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10% 아세트산 수용액 6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니까 이번에 그냥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란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10%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액 600g이라고 하니까 600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용질의 질량이 몇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6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g이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거기서 그냥 계산해 나가면 되지. 아세트산의 질량이 60g이면 몰수는 1몰이겠네.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니까, 화학식량이 60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세트산은 몰수, 이온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아세트산이 CH3COOH였으니까, 그럼 얘는
CH3COO-라는 이온과 H+라는 이온 이렇게 두 개의 이온으로 이온화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CH3COOH 즉 아세트산이 1몰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2몰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수는 2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10% 아세트산 수용액 120g의 몰농도. 자, 얘가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전환하는 거에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될 텐데, 뭐 농도 전환을 지금 이미 다 잘 푸신 분들은 그 원래 하던 방식대로 잘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문제 풀이 방법은, 뭐 전에도 제가 그 실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고 했었으니까, 문제를 풀 때 그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단순히 몰농도만 구하면 끝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로서 만났을 땐 보통 어떻게 될 거냐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치? 그럼 보통 거기서 이렇게 농도를 전환하는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 거냐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하게 되는 것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이용해 줄 수 있게 나열을 하면서 그냥 농도 전환을 쭉 할 수 있게 해두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자는 거냐면 처음에 10%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120g이라고 하는 건 이 수용액, 그러니까 이 용액의 질량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용질에 대한 질량에 대한 정보니까. 그리고 그 용질 질량이 12g이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그냥 퍼센트 농도만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20분의 용질 질량 x 곱하기 100 하면 그게 12겠거니 하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농도에 대한 정보를 나열해 둔 뒤에, 자, 우리가 이걸 몰농도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몰농도를 이루고 있는 게 뭔지 보면요, 얘도 용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긴 한데 그 정보 중에서 용액의 부피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질에 대한 정보는 용질 몰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표치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둔 다음에, 그럼 알고 있는 것과 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일 간단하게 구해낸 걸 이용해서 이 둘을 어떻게든 구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좀 더 쉬운 게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쪽일 테니까 아래 거부터 해보면, 용질 질량이 12g이면 용질 몰수는 어떻게 돼? 지금 얘는 아세트산이고, 그리고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60분의 12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몰쯤이 되겠는 건가요? 0.2몰.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 용액 질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용액 부피는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부피와 질량이 들어가 있는 건 밀도죠. 그러니까 밀도가 필요하고, 문제에서 안 그래도 밀도를 딱 줬어요. 거기에 10% 아세트산 수용액의 밀도를 2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용액의 밀도가 2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용액의 부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대충 x로 놓는다고 치면 용액의 질량이 120이라고 하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60이 나올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의 밀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되는 부피는 60ml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다?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는 과정을 빼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식만, 그래서 몰농도를 최종적으로 식만 적어보면 1000분의 60,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리터 부피가 될 거고요. 분의 용질의 몰수 5분의 1몰.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가 되는 것이. 그래서 뭐냐? 3분의 10쯤 나오나? 아닌가? 맞아요. 3분의 10쯤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문제를 보시면
비슷한 유형이에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거야. 근데 이 퍼센트 농도가 얼만큼 있는지 안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어차피 어떠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10% 아세트산 수용액은요, 밀도가 2가 맞다면, 밀도 2가 사실 제가 그냥 문제 풀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쉽게 준 값이지 실제 값은 아닐 거긴 하거든. 만약에 밀도가 진짜 2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10% 아세트산 수용액의 밀도는 다 2여야, 몰농도는 전부 다 3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를 100g을 갖다 놓든 1000g을 1kg을 갖다 놓든 1톤을 갖다 놓든 상관없어. 항상 3분의 10이라고 하는 몰농도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농도는 얼만큼 진한가라는 얘기고, 퍼센트 농도가 얼만큼 진한가에 대한 얘기고, 몰농도도 얼만큼 진한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퍼센트 농도를 전환했을 때 나오는 몰농도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가 바뀌면 몰농도가 바뀌겠죠. 아니면 용질의 종류가 바뀌어도 바뀔 거예요. 밀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뀔 테니까. 근데 적어도 같은 용질이고 같은 퍼센트 농도라면 항상 같은 몰농도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양을 얼마나 갖다 놓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때 보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봐봐, 이제 6% 아세트산 수용액이니까 이걸 6으로 바꿀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여러분 마음대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채워나가려면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액 질량을 100g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뭐가 편하냐면, 그럼 용질 질량이 6g으로 계산이 바로 나오니까 그게 편하지. 퍼센트 농도를 바로 용질 질량으로 이용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편한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두는 거예요. 사실 보편적으로 얘가 계산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보통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쪽은 이 퍼센트 농도만 알려주고 몰농도로 전환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중에 뭔가를 우리가 아무튼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기준을 용액 부피 1리터로 잡아놓는 게 보통 제일 편합니다. 왜 편한지 계산을 해보면, 계산 과정을 보면, 자,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랑 질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피를 구하는 것과 밀도랑 부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량을 구하는 것은 연산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 둘을 알고 얘를 구할 땐 나눠야 되거든. 근데 이 둘을 알고 얘를 구할 땐 곱하면 되거든. 부피 곱하기 밀도가 질량이 되니까. 근데 보통 당연히 그렇듯이 여러분들 곱하기가 편해요? 나누기가 편해요? 당연히 다 대부분 일단 곱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얘를 1리터로 놓게 되면 얘가 1000dg. 뭔가 분수로 적을 일이 없으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얘가 1리터면 1000ml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럼 밀도가 D라고 주어지면, 이 문제는 밀도가 1.2g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1.2g per ml로 주어져 있으니까 1200g. 이렇게 바로 밀도를 곱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퍼센트 계산이 아까 얘를 100g으로 놨을 때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사실 퍼센트 계산은 쉽잖아. 그냥 이 1200g 전체의 6%가 그냥 용질의 질량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은 얘의 6%, 즉 100분의 6이 용질 질량이다 하니까 얘도 그렇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 특히나 얘를 1리터로 놓게 되면 보통 얘가 100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계산이 좀 전체적으로 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그럼 얘가 72g이 나오나요? 그렇죠? 제가 계산이 편한 걸 강조하는 이유도 그냥 계산 실수를 좀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미 강조를 했었잖아요. 계속. 그치? 실수를 줄이는 것도 단순히 그냥 정신 차리면 되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한두 가지씩 해보자고. 그럼 최종적으로 용질 몰수는 60분의 72몰 이렇게 분자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날 거고, 특히나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놨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값이죠. 이미 용액의 부피가 1리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몰농도의 부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게 어차피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용질 몰수를 구했을 때 그게 그대로 몰농도가 된다는 점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용액 부피 1리터로 잡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풀고 있었다면 뭐 당연히 좋고, 이렇게 안 풀고 있었지만 아무튼 답은 다 구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푸는 방법을 전혀 몰랐었어 라고 하면 지금 딱 이대로 따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풀이 과정은 앞에서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풀이 과정을 봤을 때 그 풀이 과정을 따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되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의 더 좋은 방법들을 알아서 다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A% A 수용액의 몰농도인데, 얘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지우고 모든 정보가 다 가려져 있을 때로 그냥 푸는 방법 자체를 익히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같은 방식이야. 똑같이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놓으면서 출발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질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분자량도 문제에서 M이라고 준 저 미지수를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고, 퍼센트 농도도 숫자로 주어져 있지 않고 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가 됐든 주어진 걸 그대로 이용해서 써보자는 거고, 그러면 얘가 1리터가 되면 얘는 1000ml일 테니까 그럼 용액 질량은 1000dg이 될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게 되면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럼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1000dg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용질의 질량은 10AD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1000D 전체 용액 질량 중에 A%, 즉 100분의 A만큼이 용질이면 된다가 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용질의 질량이 10ADg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용질 몰수 같은 경우에는 쟤를 분자량으로 나눈, 그러니까 N분의 10AD몰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뭐다? 그대로 몰농도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게? 일종의 공식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퍼센트 농도를 알고 있으면 걔를 몰농도로 바꿀 때 그냥 N분의 10AD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각각 대입하면 돼요. D에다가는 용액의 밀도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M에다가는 용질의 분자량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A는 그 주어진 퍼센트 농도를 대입하면 항상 사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가장 빠르게 몰농도를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예 외워둬도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의도로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그냥 n분의 10AD 외워서 적어도 괜찮으니까 외워서라도 일단은 해보든가 라는 의미로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를 얘네들로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행평가가 되는 주제가 이 두 개, 밑에 두 개입니다. 표준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표준용액 만들기는 보통 수행평가가 직접 만들어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뭐 직접 만들어보는 학교들은 학교에 이제 실험 도구나 그 용액이 이제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직접 만들어 보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만드는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게 하는 정도가 되거든. 근데 이 표준용액 만들기라는 건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용액을 만들어 두는 게 목적이야. 사실 이거는 뒤에 4단원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 4단원에서는 이제 중화 적정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냐면,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아는 용액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용액이 있어. 내가 갑자기 용액을 들고 왔는데 이 용액이 농도를 전혀 몰라. 그때 이 용액의 농도를 내가 이미 그러니까 농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을 두고 이 표준 용액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려면 어때야 돼? 되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용액 만들기에서 표준 용액은 오차가 최대한 적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이런저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데, 이 부피 플라스크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부피 플라스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좁은 목이 이렇게 있고 아래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면 아래쪽이 삼각형인 거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하면 아래쪽이 이제 둥글고 밑에가 조금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플라스크인데,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는 이런 형태를 띠는 데다가 중간 요 목에 선이 이렇게 하나 가 있어. 목에 선이 하나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피 플라스크에는 부피가 적혀 있습니다. 1리터면 1리터, 500ml, 500ml.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딱 요 표선까지 채웠을 때 여기 적힌 만큼의 부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면 무조건 500ml만 만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 선을 제외하고 그 다른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딱 저 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는 무조건 500ml만 만들어야 되고, 1리터 부피 플라스크도 무조건 1리터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용액 만들기 할 때 사용하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특징인데, 그럼 위에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0.5몰 농도 표준용액을 만들 때면 일단 만들어지는 용액은 뭐 1리터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럼 내가 만드는 표준용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 0.5몰 농도 1리터인 거거든요. 그치? 그럼 0.5몰 농도 1리터의 수용액을 만들 거야. 그럼 너희가 거기에서, 그럼 여기다가 그 0.5몰 농도 1리터짜리 수용액을 만들려면 그 포도당을 니들이 이제 한 스푼, 두 스푼 해서 그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넣어줘야 되는 포도당의 질량이 몇이냐? 그냥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구해가는 게 제일 편하겠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0.5몰 농도고 만들게 될 부피가 1리터니까 그러면 포도당이 0.5몰 있어야 되겠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나는 여기다 포도당을 0.5몰 넣고 물로 채워주게 되면, 물로 이 선까지 채워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0.5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포도당을 0.5몰 넣으면 되는데, 그럼 포도당 0.5몰이 몇 g이냐라는 질문인 거지 결국에. 90g이겠지. 이런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2몰 농도 아세트산 표준용액을 만들기 위해라고 하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건 2몰 농도짜리 0.5리터, 500ml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아세트산 가루는 결국에 몇이냐? 1몰인가요? 그렇죠. 1몰이네요. 1몰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러기 위한 아세트산의 질량은, 이 아세트산 가루의 질량은 60g일 겁니다. 요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건 이제 어차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질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주면, 근데 이 표준용액 만들기 할 때 그 과정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일단 처음부터 여기다가 그 용질 가루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용질 가루를 따로 작은 비커에다가 녹여, 먼저. 그래서 물이랑 그 용질 가루 우리가 질량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질량 측정한 걸 그 비커에다 넣고, 비커 안에서 일단 물을 넣어서 녹입니다. 그리고 그 녹인 수용액을 집어넣어, 먼저. 그러면 비커에서 녹인 그 수용액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을 더 넣어서 여기까지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루 상태의 용질을 바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얘는 입구가 좁잖아. 그러면 입구 여기 목 쪽에 붙은 용질에 대해서 남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미 내가 밖에서 물에다가 녹여서 넣어주게 되면 그래도 가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에 남아있을 확률이 어때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다 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녹여서 넣어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근데 아무리 녹여서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입구에 물방울로 이렇게 맺혀 있으면 다 안 들어가고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항상 있냐면,
일단 비커에 있는 걸 다 넣어주고 나면 물을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식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통이 있고 통에 이렇게 찍자면 그냥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식기병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당연히 그냥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기병을 통해서 여기 입구 목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줘요. 그래야 혹시 모를 얘가 들어갈 때 남아 있었던 여기 그 수용액 물방울들이 다 이제 식기병에 딸려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지. 식기병에서 나온 물에 따라서 딸려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물을 채워줘야만 오차가 없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정도로 표준용액 만들기는 굉장히 정확한 농도를 맞추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표준용액 만들기랑 관련한 거는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오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요소들,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과정 자체를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차가 제일 흔하게 보이면서도 가장 내신틱한 문제로서 가장 띠꺼운 그런 문제 유형이 보통 뭐냐면, 그럼 내가 물을 좀 더 넣어줬어. 혹은 내가 식기병으로 제대로 씻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생기는 오차는 어떤 방식이냐. 이런 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식기병으로 제대로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용질 분자가 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몰농도가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몰농도보다 낮게 나오겠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또 몰농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더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딱 여기에 있는 것들의 정도의 계산만 잘 할 수 있고, 표준용액 만들기가 뭔지만 그냥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푸는데도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그냥 보통 계산이 다 좀 띠꺼운 것 뿐이고, 그냥 계산하면 답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 3,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로 넘어가서 보면요. 얘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뭐 별건 없긴 한데, 근데 일단 제일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사실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화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제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인데, 기본 틀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 틀을 그냥 쭉 정리를 해보면, 사실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몰수를 다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제가 이 프린트를 만들면서 유형별로 놓고 같은 내용이 좀 반복돼서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유형 3 놓고 그 유형 3 아래 적혀있는 내용들만 알면 얘네 문제 다 풀 수 있어 라는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형 1도 마찬가지야. 유형 1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있으면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내용만 안다고 풀리면 얘네들이 어려운 단원이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아무튼 그거면 된다는 거지. 내용은 아무튼 그거면 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유형 3번도 그래서 제일 처음 몰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22.4L분의 부피, 그러니까 1몰의 부피분의 부피인 거죠. 그 정도를 이용할 거고요. 근데 그 다음 게 좀 특이하죠. 개수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화학반응식에서 말 그대로 개수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별건 아닌 이야기. N2 더하기 3H2가 2NH3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얘와 얘의 개수비인 1대 3대 2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게 당연히 몰수비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지에도 그냥 몰수비라고 적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었을 거냐면 반응 몰수비라고 적어놨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있었던 몰수, 즉 반응 전의 몰수는 개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의 몰수도 개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아. 그래서 개수랑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건 딱 뭐만인 거냐면, 그 반응 중간에 변하는 양만 개수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응 몰수비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반응에서 처음에 N2가 10몰 있고 H2가 10몰 있대 라고 하면 이게 지금 1대3의 비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N2가 10개 있고 H2가 10개 있는 거야. 그치? 10개는 근데 좀 계산이 좀 그러니까 대충 9개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도 9몰 있고 얘도 그냥 9몰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얘는 반응 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0몰이 될 거고 얘는 몇이냐? 그러네요. 6이 될 거고 얘는 6이 되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응 후의 몰수도 개수랑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진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NH3는 지금 생성물인 NH3가 6몰이 있고 반응물 중에 남은 물질인 N2가 6몰이 있기 때문에 얘는 6, 그러니까 굳이 몰수비를 따지면 1대1인 거지 개수비인 1대2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비가 영향을 주는 건 딱 어디만이냐면, 그래서 얘가 중간에 반응하게 되는 과정에 변하는 몰수인 얘는 9몰이 감소하고 얘는 3몰이 감소하고 얘는 6몰이 생길 건데, 여기가 지금 요 단계, 요 층에 있는 이렇게 반응하면서 변하게 되는 몰수가 개수비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1대3 대2를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 항상 개수비는 변하는 양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양이나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양 혹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보통 얘는 그러면 어차피 근데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엔 처음에 얘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8이 되니까 별로 크게 직접적으로 연결관계가 있지도 않죠. 이렇게만 둬도. 그래서 항상 아예 제가 지금 프린트만 봐도 프린트 EX1번 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반응 전, 반응 몰수, 반응 후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일부러 앞에 이렇게 명칭까지 붙여놓은 거야. 이 세 개의 층 중에 반응 전과 반응 몰수, 반응 후라고 하는 세 개 층 중에 개수비랑 관련된 건 중간층인 반응 몰수 여기에 비다 라고 굳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고, 그건 기체에서는 뭐가 되냐면 반응 부피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에서 뭐였어? 부피 자리에 몰수를 대입하거나 몰수 자리에 부피를 대입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체에서는 부피를 몰수처럼 써도 돼. 몰수를 부피처럼 써도 돼. 그러니까 몰수랑 부피를 아예 이꼴로 두고 해도 된다고. 완전히 같은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유형의 문제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 보니까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라면 당연히 반응 부피비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자량비 이퀄. 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요거도 되게 별건 아닌 이야기지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것도 연습도 해볼 건데, 근데 정리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자량을 정리해보면 몰수분의 질량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몰수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식에서 몰수랑 분자량의 자리를 바꿔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건 분자량 B가 몰수 B분의 질량 B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분자량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몰수비와 사용해야 될 질량비는 뭐냐면 각각 반응 몰수비와 반응 질량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예 식으로 만들어 두고 좀 명시를 해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B는 몰수비분의 질량비를 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 식에서만 해도 반응 전의 몰수를 이용할 건지 반응 몰수를 이용할 건지 반응 후 몰수를 이용할 건지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반응 몰수비, 즉 개수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 질량비도 요거는 굉장히, 특히나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서는 거의 한 80%의 문제들은 반응 질량비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 질량비를 대부분 사용하도록 나오기 때문에 꼭 한
그렇게 80% 정도 문제에서는 저 반응 질량비를 구하게 될 텐데, 그럼 그 반응 질량비를 구하고 개수를 다 알고 있다면 그 식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분자량비를 아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쉬워지는 거지. 개수비분의 반응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비슷하게 해서 다른 식으로 또 계산에 이것저것 이용해야 될 거는 많지만 아무튼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약속 정리 같은 건데, 화원에서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 중 적어도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재료가 있으면 재료 중에 하나의 재료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일단 반응한다고 보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 다 없어지는 재료, 그러니까 이때 모두 반응해서 반응 후에 영몰이 되는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계속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한계 반응물은 대부분의 화학하는 사람들은 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화학 용어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 한계 반응물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결국은 다 떨어지게 될 재료가 누구냐라는 의미인 거라고.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라는 얘기는 다 떨어지게 될 재료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하나 정도는 같이 하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시간 들이고 좀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식은 개수 맞추기도 좀 편하고 하니까 개수부터 빨리 맞춰보면은, 이거 개수 어떻게 돼요? 그쵸, 이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개수 맞추는 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뭐예요? 반응 전에 원자들하고 반응 후에 원자들의 종류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탄소가 1개 있었으면 반응 후에도 탄소는 1개여야 되고, 반응 전에 탄소가 2개면 반응 후에도 산소가 2개여야 되는데, 얘는 이미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개수가 1대 1대 1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미정계수법은 그 화원 이전에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일단 지나가 보고요. 그때 이 문제에선 반응 전이 48g, 128g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린 결국 몰수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몰수를 일단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탄소 48g이면 몇 몰이야? 4몰, 그쵸? 그리고 O2, 산소 분자가 128g이면 몇 몰이야? 4몰. 그쵸? O2의 분자량은 32니까. 산소 원자야 16이긴 할 텐데, 지금 얘는 산소 원자가 아니라 O2잖아요, O2. 그럼 O2가 128g이면 32분의, 얘 분자량이 32분의 128 해서 3몰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1대 1로 사용될 거니까 얘도 4몰 다 쓰일 것 같고, 얘도 4몰 다 쓰일 것 같은데, 그때 CO2가 몇 몰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4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왜? 여기가 반응 몰수, 즉 개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곳인 거고, 그래서 제가 층을 다 나눠놨으면 거기 반응 몰수에다가 적길 바란 게 이겁니다. 빼기 3몰, 빼기 3몰, 더하기 4몰을 각각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밑에다가 적으라는 얘기지. 반응 몰수 자리에. 그 다음에 반응 후를 몰 기준으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계산해서 적으면 돼요. 얘는 원래 4몰 있었지만 빼기 4였으니까 0몰이 되는 거고, 얘도 원래 4몰이었지만 빼기 4몰이니까 0몰인 거고, 얘는 원래 없었지만 더하기 4몰이니까 4몰이 됐었을 거고. 그래서 반응 후 몰수는 이렇게 적는 거지. 제가 이거 적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 물론 이게 별거인 학생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완전히 화학을 지금 정말 생소하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적는 것 자체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안 적으려고 해.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이었는지 3년 전이었는지 진성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3 때 자기가 그 수능 성적, 그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올라갔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제가 걔를 가르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잘해. 특히나 문제 푸는 센스가 엄청 넘쳐. 우리가 흔히 이제 스킬이라고 하죠. 문제 푸는 스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스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해 드리게 될 경우가 좀 있을 텐데,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짜 완성형이에요. 그냥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잘해. 근데 문제 답을 못 구해. 왜? 저걸 안 해서. 진짜 저는 걔 와서 걔가 푸는데 스킬 이런 거 보고 되게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진짜 저 식 적는 것만 해보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어. 그랬더니 다 풀어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기본인데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거든. 특히나 본인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귀찮으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 근데 진짜 나머지 스킬이 아무리 막 화려하게 막 엄청난 스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본은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건 그래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계산식을 뽑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단순히 몰수로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아까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거의 대부분은 저기가 다 뭐야? 싹 다 비지수란 말이야. 저기 X몰, Y몰 놓고 쟤네들을 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 적는 건 계속 좀 습관적으로 일부러 적으려고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그래야 그 위에 어떤 이것저것 스킬을 더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반응 질량비를 먼저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자, 이 문제에서 반응 질량비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사실 이 문제는 반응 질량비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일부러라도 좀 반응 질량비 나중에 구해봅시다. 왜냐면 그거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반응 몰수비가 될 겁니다. 왜? 반응 몰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꽤. 아이고, 몰수비 뭐예요? 몰수비 1대 1대 1. 그리고 얘는 분자량비도 되게 쉽게 구해져요. 왜? 물질이 뭔지 다 알고 있고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정도의 분자량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걸 먼저 구해. 이렇게 12대 32대 44. 그렇죠? 뭐 약분해서 적으셔도 되고요. 4대 8대 아니네. 11 8 3대 8대 11이네요. 그쵸? 그래서 분자량비가 더 쉽게 구해지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2개 놓고 그 다음에 반응 질량비를 굳이 얘네들의 반응 질량을 따로 구해서 구하려고 할 필요 없이 이들을 알고 있으면 얘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아까 뭐였어? 분자량비는 질량비, 몰수비분의 반응 몰수비분의 반응 질량비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반응 몰수량 반응 질량비잖아요. 그럼 그냥 어떻게 주면 되는 거냐면 1분의 3대 1분의 8대 1분의 11 해주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질량비가 그냥 나오거든. 그치?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질량비를 구하는 것도 쉬워요. 왜? 반응할 때 탄소의 질량이 48g이었고 O2의 질량이 128g이었는데 얘 48g과 얘 128g이 어때요? 다 쓰이죠. 그러면 CO2의 질량이 무조건 몇이어야 돼? 48 더하기 128. 그치, 둘을 더한 만큼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질량 보존의 법칙. 총 질량은 계속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질량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둘 다 쓰였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로 얘 둘의 질량을 알면 그 둘의 질량을 더한 게 제가 되니까 여기선 질량비를 구하는 게 쉬운데, 당장 오른쪽 거를 문제를 푸시면 질량비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분자량비랑 반응 몰수비 쪽을 구해서 반응 질량비를 계산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야 결국에. 그래서 해봐 한번. 오른쪽 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개수는 일단 맞춰놨어요. 개수 맞추는 게 잘 못하겠다 하시면 개수 맞추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맞춰질 거고요. 개수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개수는 서로소예요. 우리가 화학 방정식의 개수는 무조건 서로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한 약분된 상태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를 내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개수 B를 구했어. 근데 그 개수 B가
뭐 2대 2대 4대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121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서로서라는 게 기본적인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막 2A, 2A, 4A, 2A 이런 식으로 개수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최대한 약분해서 적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수비는 어차피 요 개수는 항상 요 서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얘가 5몰 주어져 있고 얘가 12몰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냐면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일 것이냐입니다. 물론 몰수가 아예 주어져 있으면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따지는 건 쉬워. 그치? 누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쵸? 근데 개수 맞냐? 맞네? 왜 이딴 식으로 했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아무튼 얘가 12몰이 다 쓰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2몰이 다 쓰인다라고 원래, 그러니까 결국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중간에 적히는 이 반응 몰수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개수비를 적용시켜주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의 몰수는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걔랑 나머지들을 이제 비에 맞춰서 적어주면 되는데 그 먼저 알아내주기 가장 좋은 애가 한계 반응물. 얘는 다 쓰일 테니까 얘가 몇 몰 쓰일지는 그냥 다 쓰인다로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알아내고 얘는 원래 있었던 12몰만큼이 다 쓰일 거야를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그럼 하나의 몰수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B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12 2.4가 되나요? 네. 2.4몰이 반응에 사용될 거고 얘는 숫자를 이렇게 개떡같이 해가지고 7.2몰 그 다음에 9.6몰인가요? 네. 이렇게 하나를 한계 반응물을 누군지 찾아서 얘가 몇 몰 사용되는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를 이제 거기 개수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는 개수비가 1대 5대 3대 4 그러니까 반응 몰수비가 1대 5대 3대 4인 거니까 하나를 정해주면 나머지는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얘는 얘의 5분의 1배인 거고 얘는 얘의 5분의 3배 얘는 얘의 5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춰준 다음에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2.6몰이 남아있게 될 거고요. 얘는 0몰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얘는 7.2몰이 얘는 9.6몰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지금 있는 게 이제 중간에 적은 게 반응 몰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게 반응 후 몰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얘가 질량비를 구하기 가장 까다로울 거예요. 얘를 만약에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하려고 하면 지금 얘 분자량이 32니까 32 곱하기 11을 해서 질량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반응 몰수비는 1대 5대 3대 4란 말이야. 그쵸? 이게 반응 몰수비, 즉 개수비가 될 거고 그리고 분자량비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편해. C3H8 같은 경우에는 제가 44였나? 44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계산하면 되고 O2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32인 걸 알고 있고 CO2도 44인 거 알고 있고 H2O 18 정도인 거 얘네들은 좀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외워두면 좋단 말이야 얘네 분자량은. 그러니까 분자량비나 반응 몰수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구하기 쉽단 말이에요. 물질이 뭔지 알려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구해놓고 이때 반응 질량비가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계산해 주는 게 훨씬 편할 거다. 실제로 질량을 계산해서 반응 질량비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반응 몰수비와 분자량비를 이용해서 반응 질량비를 계산하는 게 편할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일단 접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은 이건 아닙니다. 사실 제일 흔하게 쓰이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게 될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건 반응 질량비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몰수비를 알아내서 분자량비를 알아내도록 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왜냐면 바로 밑에 EX2번만 해봐도 물질들이 다 뭐야? A, B, C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야? 누군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의 분자량비를 계산할 방법이 원래는 절대로 없는 거지. 이럴 때 반응 질량비와 반응 몰수비를 이용해서 분자량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원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근데 EX1번에서는 일단
그걸 반대로 먼저 연습을 해보자. 다른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보는 거고. 그래서 EX 2번하고 EX 3번은 일종의 숙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따로 답지도 어차피 다 드린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본다고 그냥 답지만 외워오고 이러지 말고 공부해보고,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질문해 가면서 한번 공부해 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4시가 넘었네.